짝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조용한 식당의 공기를 갈랐다. 이어서 술에 취해 혀가 꼬인 젊은 남자의 오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할망구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이래. 평생 썩어 문드러질 감옥에서 살고 싶어. 안달이 났나 늙은 주인의 뺨에는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혔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체념이 어렸다. 주변의 손님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밥만 먹고 있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몇 걸음 벗어난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골목에 위치한 허름한 한식당이었다. 이곳은 화려한 넌사인 대신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낡은 간판이 손님을 맞이했다. 식당의 주인인 할머니는 매일 새벽 시장에서 직접 떼온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그녀의 음식은 기교는 없었지만 고향의 어머니가 차려준 듯한 깊은 맛이 있었다. 그날 저녁, 식당 구석 창가 자리에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앉아 늦은 식사를 하고 있었다. 회색 등산복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는 영락없는 동네 아주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선주. 그녀는 북한산 새벽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허기를 채우기 위해 우연히 이 식당에 들렀다. 그녀는 시끄러운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뚝배기 안에 김치찌개를 숟가락으로 떠먹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절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비범함을 눈치채지 못했다. 평화로운 정적을 깬 것은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문을 박차고 들어온 5명의 젊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잘나가는 재벌 그룹의 외아들인 최민혁이 있었다.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한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했고 그의 친구들은 하이에나처럼 그의 옆에 붙어 아첨을 떨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들은 마치 식당 전체를 전세 낸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음식이 맛이 없다. 술이 미지근하다는 등 사소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아줌마 이게 지금 먹으라고 내온 음식이야. 우리 집 개도 이것보단 잘 먹겠다. 최민혁의 조롱 섞인 말에 친구들이 키득거렸다. 할머니는 허리를 숙여 무랄한 사과하며 음식을 다시 내오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음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약한 상대를 짓밟으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을 뿐이다. 소호라는 점점 극으로 치달았다. 최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란 듯이 식탁 위의 그릇들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사기 그릇들이 산산조각 났다. 할머니는 창백해진 얼굴로 달려와 그를 말렸다. 도련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다른 손님들도 계십니다. 그녀의 간절한 애원은 최민혁의 잔인함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다른 손님? 여기 돈도 없는 거지 새끼들이 손님이야. 최민혁은 주변을 둘러보며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힘없이 밀려난 할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은 숨을 죽였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들의 침묵은 최민혁의 오만함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바로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식사하던 박선주의 숟가락이 뚝배기 그릇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쨍.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무겁고 날카로웠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박선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할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박선주는 그녀를 옆에 있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그리고는 최민혁과 그의 일행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박선주는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이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 하지만 실수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야.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깨진 그릇 조각들을 훑어보았다. 기물 파손, 영업 방해, 그리고 노인 폭행, 사과하고 여기 계신 사장님께 정당한 피해 보상을 하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꾸짖음보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전달하는 듯한 건조함이 묻어 있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최민혁과 그의 친구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 보였다. 자신들의 행패에 감히 제동을 거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최민혁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듯한 비웃음이 떠올랐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코미디를 보는 사람처럼 과장되게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뭐야? 이 아줌마는 정의의 사도라도 되시나. 그의 웃음소리를 신호탄으로 다른 녀석들도 긴장이 풀린 듯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아줌마, 지금 우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줌마네 안방인 줄 아나 봐. 보아하니 등산 갔다 오는 길 같은데 곱게 집이나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주무시지 그래요. 그들은 박선주의 허름한 등산복과 평범한 외모를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그녀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든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박선주는 그들의 조롱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시선으로 최민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자네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아들의 이름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군. 그녀의 말은 최민혁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의 후광을 자신의 힘인 양 휘두르고 다녔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까봐 전정응긍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그는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박선주에게 소리쳤다. 이 아줌마가 진짜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를 입에 올려죽고 싶어 환장했어. 그는 옆에 있던 덩치 큰 친구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저 아줌마 아주 거슬리네.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놔. 신호를 받은 남자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박선주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우람한 팔뚝을 과시하며 위협적으로 걸어왔다. 식당 안의 공기가 다시 팽팽하게 당겨졌다. 남자는 박선주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아채려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옷에 닿으려는 찰나 박선주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살짝 옆으로 비켜났다. 동시에 그녀의 발이 남자의 발 앞으로 스치듯 움직였다. 남자는 허공을 움켜쥔 채 자신의 추진력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육중한 몸은 옆에 있던 의자에 걸려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쿵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덩치 큰 남자가 제풀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넘어진 남자 자신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허공에 뜬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꼈다. 마치 거대한 힘이 자신의 움직임을 역이용해 내 동댕이 친 것 같았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박선주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처음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최민혁의 얼굴이 멍청하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친구들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이제 단순한 긴장감을 넘어 기묘한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저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에게는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했다. 그러나 그들의 오만함은 그 본능적인 경고를 애써 무시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친구의 어이없는 실수는 최민혁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이제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렸다. 술기운과 모욕감이 뒤섞여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는 성큼성큼 박선주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너 정체가 뭐야 도대체 누구냐고?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남은 3명의 친구들이 그를 따라 박선주의 주위를 어설프게 둘러쌌다. 박선주는 자신을 둘러싼 젊은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위기감 대신 마치 철없는 아이들을 보는 듯한 희미한 실망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에 오히려 남자들이 움찔했다. 그녀는 등산용 배낭에 손을 넣어 낡은 지갑 하나를 꺼냈다. 지갑은 수년간의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가죽 곳곳이 달아 있었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 그 안에서 신분증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었다. 화려한 장식도 특별한 표식도 없는 플라스틱 카드 한 장. 그녀는 그것을 최민혁을 향해 조용히 내밀었다. 내 신분, 그렇게 궁금하다면 직접 확인해보게.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태연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최민혁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박선주가 최소한 경찰 신분증이나 그와 비슷한 무언가를 꺼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평범한 주민등록증이었다. 긴장이 풀리자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뭐야, 고작 이거야? 이걸로 날 쫄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그의 비웃음을 시작으로 다른 녀석들도 안도와 조롱이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한심한 총흑처럼 보였다. 최민혁은 박선주의 손에서 신분증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는 신분증에 박힌 촌스러운 증명사진을 보며 낄낄거렸다. 무표정한 얼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영락없는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이름칸에 적힌 박선주라는 3글자를 소리내어 읽었다. 박선주, 그래서 뭐 어디 사는 평범한 아줌마잖아. 아줌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장난을 치고 다녀. 우리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그의 친구들이 옆에서 거들었다.
미녀가 저 아줌마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려. 노망난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어디서 감히 최민혁한테 개겨. 그들의 웃음소리와 조롱이 작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넘어져 있던 할머니는 안타까운 눈으로 박선주를 바라보았다. 괜히 자신 때문에 저 여인이 봉변을 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다른 손님들은 이제 아예 고개를 테이블에 파묻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식당을 가득 채웠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박선주의 목소리가 그 모든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과 강철 같은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 목소리는 웃고 떠들던 남자들의 귓속에 파고들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중장, 별 3개, 대한민국 군서열의 최상층부를 이루는 계급,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 백호 부대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비밀 작전을 통해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살아있는 전설들, 그리고 그녀는 그 부대의 단장이라고 했다. 지휘관이라는 뜻이었다. 박선주의 말이 끝난 순간 식당 안의 시간은 멈췄다. 왁자지껄하던 웃음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공간을 지배했다. 최민혁과 그의 친구들은 마치 급속 냉동이라도 된 것처럼 입을 벌리고 웃던 그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동자는 더 이상 조롱이나 경멸이 아닌 순수한 의미의 혼돈과 불신이 가득 차 있었다. 7207 특수임무단.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국가급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비밀스러운 부대. 영화나 뉴스에서나 접하던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계의 이야기. 그곳의 지휘관. 그것도 별 3개를 단 중장. 상상 속의 인물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저 평범한 등산복 차림의 아줌마라고 했다. 뇌가 정보 처리를 거부했다. 최민혁은 손에 쥔 신분증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그의 떨리는 시선은 더 이상 사진이나 이름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이전에는 무시하고 지나쳤던 신분증 하단의 작은 글씨들을 미친 듯이 훑었다. 그리고 발견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옆에 희미하게 각인된 그가 평생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문양. 바로 국방부의 공식 직인이었다. 직인 옆으로는 군 고위 장교에게만 부여되는 식별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흡! 초해민혁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손에 들려있던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고 신분증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가 테이블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백지를 넘어 푸른빛마저 띠고 있었다. 그의 친구들은 리더의 반응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농담도 아니었다. 저 여자는 진짜였다. 그들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한 녀석은 턱이 덜덜 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입을 굳게 다물었고 다른 녀석은 식은땀을 비 오듯 흘렸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들먹거리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이제 사냥꾼이 아니라 거대한 호랑이 앞에 선 사슴무리에 불과했다. 최민혁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공포에 질려 헐떡였다. 그의 머릿속은 아비규환이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만 대면 벌벌 기던 경찰과 검사들,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다음 날이면 깨끗하게 해결되던 과거.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존재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민간인이 아니었다. 군인. 그것도 대한민국 군부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이대로 끝장이다. 군인을, 그것도 장성을 폭행하려 했다. 군법은 민간법보다 훨씬 무겁고 자비가 없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힘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 공포는 극에 달하자 기이하게도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악몽이어야만 했다. 거짓말이야. 최민혁이 바닥에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우릴 속이는 거라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과 발악적인 분노를 쥐어짜 내소리쳤다. 뭘 봐, 저 여자를 잡아. 가짜 신분증으로 사기치는 거잖아. 당장 잡아. 그의 외침은 자신감에서 나온 명령이 아니라 공포에서 비롯된 비명에 가까웠다. 그는 이성을 잃고 코너에 몰린 쥐처럼 박선주를 향해 달려들었다. 최민혁의 발악적인 외침은 역설적이게도 싸움의 시작이 아닌 끝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가 이성을 잃고 달려드는 순간 박선주의 고요했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났다. 그것은 수많은 실전과 훈련을 통해 뼛속까지 각인된 적을 마주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주변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한 착각마저 잃었다.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최민혁의 움직임은 그녀의 눈에 너무나도 뻔하고 느리게 보였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기울이는 것만으로 그의 주먹을 가볍게 피했다. 스쳐 지나가는 최민혁의 옆으로 파고든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목 측면을 손날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민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그의 몸은 마리오네트 인형의 실이 끊어진 것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리더가 눈 깜짝할 사이에 쓰러지자 남은 4명의 친구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 여기서 도망치면 최민혁에게 보복당할 것이라는 계산이 충돌했다. 그들이 망설이는 찰나의 순간 박선주는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던 아까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덩치 큰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주먹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단 한 번도 박선주의 옷깃을 스치지 못했다. 박선주는 마치 춤을 추듯
그의 공격을 피하며 거리를 좁혔다. 그리고는 그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챘다. 남자는 손목을 빼내려 힘을 주었지만 마치 강철 집게에 물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박선주는 그대로 그의 손목을 꺾으며 관절기를 시도했다. 악! 남자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세 번째 남자는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의자를 집어들어 박선주를 향해 던졌다. 육중한 나무 의자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왔지만 박선주는 고개만 살짝 숙여 그것을 피했다. 의자는 그녀의 등 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와 동시에 박선주는 바닥을 박차고 날아든 의자의 파편들 사이를 뚫고 남자에게 접근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여 남자의 어깨에 있는 신경다발을 정확히 찔렀다. 남자는 팔 전체에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소리 없이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2명.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판사판이라는 듯 동시에 양쪽에서 박선주를 향해 달려들었다. 한 명은 발차기를, 다른 한 명은 주먹을 날렸다. 절체절명의 위기처럼 보였지만 박선주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들의 움직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는 발차기를 날린 남자의 다리를 팔로 받아 흘리며 중심을 무너뜨렸고 동시에 몸을 회전시켜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팔꿈치로 받아쳤다. 두 남자는 서로의 몸에 부딪히며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한 명은 발목을 붙잡고 신음했고 다른 한 명은 충격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1분이 되지 않았다. 식당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는 공포의 정적이었지만 지금은 경이로움과 충격의 정적이라는 것이었다. 박선주는 쓰러진 5명의 남자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단 한 번의 과격한 공격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상대방의 힘을 최소한의 힘으로 역이용하고 급소를 정확히 가격하여 전투불능 상태로 만드는 완벽하게 계산된 제압술이었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웠다. 할머니와 손님들은 입을 벌린 채 조금 전까지 평범한 아주머니였던 그녀가 만들어낸 비현실적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식당 안은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폐허와 정적이 공존했다. 바닥에는 의자 파편과 그릇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5명의 젊은 남자들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 박선주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기는커녕 방금 가벼운 산책이라도 마친 사람처럼 평온했다. 그녀의 시선은 쓰러진 남자들을 지나 최민혁의 손에서 떨어졌던 자신의 신분증으로 향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바닥에 떨어진 신분증을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옷소매로 신분증에 묻은 희미한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그 차분하고 침착한 행동은 방금 전의 폭풍 같은 상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지켜보는 이들에게 오히려 더 큰 위압감을 주었다. 그녀는 신분증을 다시 낡은 지갑에 소중히 넣고 지갑을 배낭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녀에게 그 신분증은 단순한 증명서가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국가와 군에 대한 헌신과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모든 것을 정리한 그녀는 품 안에서 투박한 모양의 휴대폰을 꺼냈다. 그것은 최신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외부 충격에 강하고 도청이 불가능하도록 특수 제작된 군용 암호화 휴대폰이었다. 그 휴대폰의 존재만으로도 그녀의 신분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버튼 몇 개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2번 이상 울리지 않았다. 이곳은 박선주 중장.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에게는 그 어떤 명령보다 무겁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현재 위치, 서울시 종로구 가상의 식당 주소. 군경 출동 바란다. 민간인 5명. 기물파손. 상관 모욕죄의 현행 범이다. 전원 체포하여 군 수사기관으로 인계하도록. 그녀의 말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상황 보고와 지시. 2가지뿐이었다. 간결하고 명확하며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통화 내용은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들렸다. 군경, 체포, 군 수사기관. 이 단어들은 민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무서운 단어들이었다. 특히 정신을 잃었다가 간신히 의식을 차리고 있던 최민혁의 귀에는 사형선고처럼 들렸다. 그의 머릿속에 군 수사기관으로 인계라는 말이 대모처럼 박혔다. 아버지의 돈과 변호사들이 힘을 쓸 수 없는 곳. 그곳은 자신이 이제껏 살아왔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었다. 극심한 공포가 그의 남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닥을 기어가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자, 잘못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유진그룹 최 회장님이십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언제나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무기였다. 박선주는 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는 최민혁을 무감각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도 동정도 없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 호수 표면의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 한마디는 최민혁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자신이 평생 믿고 의지해왔던 가장 강력한 방패가 이 여성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잔인한 현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최민혁은 그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아 넋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오만했던 세계는 그렇게 소리 없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박선주의 전화가 끊기고 채의 5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식당 밖 골목길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일반적인 경찰차의 사이렌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더 낮고 위압적이며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중저음이었다. 곧이어 검은색 군용 지휘 차량 2대가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우며 급정거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차량의 문이 열리고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방탄 헬멧과 전술 조끼, 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기계적인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동네의 작은 식당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들의 등장은 순식간에 골목 전체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식당 주변의 경계선을 치고 외부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한 명의 장교가 대원들을 지휘하며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대위였다. 그의 가슴에는 김진우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그는 식당 내부의 아수라장을 한번 훑어본 후 곧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박선주를 발견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발소리가 울릴 정도로 힘차게 구두를 부딪히며 각 잡힌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대위 김진우. 명 받들고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 안에는 상관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박선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경례를 받았다. 수고하네, 김대위. 그들의 짧은 대화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는 식당 주인 할머니와 손님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조금 전까지 자신들과 같은 평범한 손님이라고 생각했던, 심지어 안쓰럽게까지 여겼던 저 중년 여성이 중무장한 특수부대의 지휘관에게 깍듯한 경례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척이나 좁은 세상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비로소 실감했다. 박선주. 그녀의 이름은 군 내부에서도 전설과도 같았다. 여성이라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인 7007 특수임무단의 혹독한 선발 과정을 최초로 통과한 입지전적인 인물. 이후 수많은 대테러 작전과 해외 비밀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살아있는 신화가 되었다. 적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유령 고스트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부하들에게는 절대적인 신뢰의 상징인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불렸다. 그녀의 진급은 언제나 파격적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의 계급장은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여성이 얻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 그녀가 목숨을 걸고 쌓아 올린 공적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었다. 그녀의 전략적 통찰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전 능력은 이미 국경을 넘어 동맹국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비대칭 전력이었다. 김대위와 헌병들은 박선주의 간결한 지시에 따라 쓰러져 있는 최민혁 일당을 능숙하게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그들의 행동에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개입되지 않았다. 오직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와 같은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최민혁과 그의 친구들은 이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개인의 힘으로는 결코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국가 권력의 실체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재벌 그룹의 아들도 돈 많은 집안의 자식도 아니었다. 그저 상관 모욕죄를 저지른 비참한 현행범일 뿐이었다.
헌병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으로 최민혁 일당을 식당 밖으로 끌어냈다. 그들은 더 이상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힘없이 끌려갈 뿐이었다. 최민혁은 여전히 넋이 나간 채 마지막 남은 희망인 아버지를 중얼거렸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중얼거림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헌병들은 그들을 군용 차량의 뒷좌석에 차례로 밀어 넣었다. 그 과정에서 한 헌병이 최민혁의 주머니에서 울리는 진동을 느끼고 그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압수품 목록에 추가하기 위해서였다. 액정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헌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휘관인 김진우 대위에게 다가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보고했다. 김 대위는 박선주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허락의 의미였다. 김 대위는 부하에게서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의 인물이 얼마나 격앙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 목소리는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 유진그룹의 최 회장이었다. 초애민혁 지금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개냐. 당장 전화 안 받아.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전화를 피한 적이 없었기에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했다. 그의 고압적인 목소리는 그가 평생을 어떤 위치에서 살아왔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곧 침묵에 휩싸이게 될 운명이었다. 김진우 대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차분하고 공식적인 톤으로 입을 열었다. 유진그룹 최 회장님이십니까? 본인은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 대위 김진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그가 밝힌 소속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의 최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헌병대라는 단어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을 것이다. 김 대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가장 결정적인 정보를 전달했다.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듯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했다. 최민혁 씨는 현재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죄 및 기물파손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어 상대방이 충격을 소화할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체포 현장 지휘관은 제7보 7특수임무단장 박선주 중장이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주 중장. 그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는 날카롭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것은 완벽한 침묵이었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의 무게를 모를 리 없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권력과 돈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영역의 인물이었다. 잠시 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었던 최 회장의 목소리는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다. 김 대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통화가 종료된 스마트폰을 압수품 봉투에 넣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최민혁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완전히 절망했다. 자신을 구원해줄 마지막 동아줄이 눈앞에서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호화로웠던 인생은 오늘 밤 이 작은 식당에서 완전히 끝장나 버렸다. 군용 차량들이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남기며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자 그 자리에는 갑작스러운 정적이 찾아왔다.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마치 한바탕의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고 식당 안의 공기는 다시 이전의 평온함을 되찾기 시작했다. 모든 소란의 원인이 사라진 식당 내부는 고요했다. 박선주는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깨를 한 번 으쓱하고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떨고 있는 주인 할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에서 방금 전까지 적을 제압하던 군인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치 어머니를 바라보는 딸과 같은 온화함이 자리 잡았다. 그녀의 얼굴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며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다. 사장님, 이제 다 괜찮습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 할머니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박선주의 손을 마주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할머니의 손에서 고단했던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박선주는 다시 한번 식당 내부를 둘러보았다. 바닥에 널브러진 깨진 그릇과 부서진 의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낡은 지갑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는 지갑 안에 있던 현금 전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5만 원권 지폐가 수북이 쌓여 그녀가 먹은 음식값과 기물파손 비용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음식값만 받겠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박선주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건 보상금이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오늘 사장님께서 겪으신 험한 일에 대한 위로라고 생각해 주세요. 부디 받아주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할머니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은 이제 박선주를 경외와 존경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한 명의 진정한 영웅을 목격했다.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제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예시야기 속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인물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선주를 향해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식당을 나섰다. 그날 이후 서울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이 허름한 식당에는 기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 식당에 있었던 손님들의 입을 통해 여장군과 깡패들의 이야기가 입소문처럼 퍼져나갔다. 이야기는 조금씩 살이 붙어 어느새 식당은 장군님 식당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음식 맛뿐만 아니라 숨겨진 영웅의 흔적을 느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기 시작했다. 덕분에 할머니의 식당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그녀는 더 이상 불량배들의 행패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박선주의 행동은 단순히 불의를 응징한 것을 넘어 선한 사람이 부당하게 억압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그녀가 남긴 긍정적인 파장은 조용한 동네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박선주는 평화로워진 식당을 뒤로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섰다. 어느새 밤이 깊어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등산복 차림에 아줌마가 되어 인파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이 맹세하고 지키는 조국은 지도 위 거창한 영토가 아니라 바로 저렇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진정한 임무였다. 그날 밤에 소동이 있고 나서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은 언제나처럼 바쁘게 돌아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뒤 주요 경제 뉴스에는 유진그룹 초의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와 일신상의 사유로 경영 일선에서 정역 사퇴한다는 짧은 기사가 실렸다. 사람들은 거대 재벌 총수의 갑작스러운 퇴진에 의아해 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최민혁과 그의 친구들은 그날 밤 이후로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들은 군사법원에서 비공개 재판을 받았다. 결과는 징격형이 아니었다. 박선주는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그들에게 훨씬 더 혹독한 처벌을 내렸다. 그들은 강원도 최전방에 위치한 혹한기 훈련 전문 부대로 보내져 사회봉사라는 명목 아래 끝이 보이지 않는 육체노동과 정신교육을 받게 되었다. 돈으로 사람을 부리던 그들은 이제 매일같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싸우며 자신들이 무시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땀의 가치를 몸으로 배우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장군님 식당은 동네의 명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할머니의 손맛과 특별한 사연이 더해져 식당은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다. 주말의 어느 오후 식당은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가 넘쳤다. 그런데 분주한 주방 한쪽에서 놀랍게도 박선주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휴일을 맞아 할머니의 일손을 돕기 위해 식당을 찾은 것이었다. 등산복이 아닌 편안한 스웨터와 청바지 차림의 그녀는 영락없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한 젊은 대학생이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는 밀리터리 커뮤니티의 열성 회원으로 최근 707 부대를 지휘하는 전설의 여장군에 대한 소문과 함께 몰래 찍힌 흐릿한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사진 속 인물과 눈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그릇을 닦고 있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겹쳐 보였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박선주 장군님 맞으십니까? 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주변의 몇몇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박선주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학생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저 인자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검지를 자신의 입술에 조용히 가져다 대며 쉿 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것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지만 학생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전설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세상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학생은 깊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하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박선주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남은 그릇들을 헹구기 시작했다. 그녀의 평범함 속에 숨겨진 위대함이 식당 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박선주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오직 옳은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겸손함과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통쾌한 정의 구현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박선주 장군과 같은 힘을 가졌다면 어떻게 사용하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